이번 영상에서는 화이트헤드의 핵심 사상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어느 봄날 오후 하버드 강의실. 화이트헤드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책상, 의자, 칠판, 사람들이요. 화이트헤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엔 사건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사건? 사고나 사건을 말하는 건가? 화이트헤드는 계속 말했습니다. 책상을 보십시오. 당신은 나무로 된 사물을 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나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분자는 움직이고 빛은 반사되고 온도는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닿는 그 순간 빛의 광자가 나무 표면에서 튀어나와 당신의 눈에 닿습니다. 그것은 사건입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저 자신도 사건이라는 말씀입니까? 화이트헤드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화이트헤드 철학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방법. 우리는 익숙합니다. 나는 존재한다. 책상이 있다. 태양이 떠 있다. 모두 명사입니다. 사물입니다.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세상은 정지된 사진일까요? 아니면 흐르는 영화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것.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사람일까요? 세포는 전부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달라졌고 기억도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입니까? 화이트헤드는 대답합니다. 당신은 사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되어가는 무언가입니다. 이 생각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25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죠.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강물은 흐르고 매 순간 다른 물이 당신의 발을 적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강이라 부릅니다. 왜일까요? 습관 때문입니다. 언어 때문입니다. 우리 뇌가 세상을 덩어리로 보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이 습관을 깨고 싶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과정과 실제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단어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단순합니다. 세상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존재가 아니라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화이트헤드는 이 사건의 기본 단위를 현실적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론 actual entity. 하지만 이 번역은 오해를 낳습니다. 존재라는 말이 마치 사물처럼 들리니까요. 차라리 현실적 계기 또는 현실적 사건이라고 하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경험의 알갱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음악을 듣습니다. 한 음표가 울립니다. 그 음표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전의 음표가 당신 귓속에 아직 남아있고 다음 음표를 기대하는 긴장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의 현실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음 음표가 울리면 또 다른 현실적 존재가 생겨납니다. 음악은 이런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들은 어떻게 서로 연결될까요? 화이트헤드는 파악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영어론 프리엔션. 이의 애프리엔션에서 이의 부분을 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식적인 이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은 이전의 사건들을 붙잡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물려받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피곤합니다. 왜 피곤할까요? 어젯밤 늦게 잤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의 사건이 오늘 아침에 당신에게 파악되었습니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신은 그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음 순간에 당신에게 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사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이걸 거미줄처럼 봤습니다. 모든 실이 다른 실과 얽혀있는 거대한 그물. 한 곳을 건드리면 전체가 떨립니다.
당신이 지금 숨을 쉽니다. 그 숨은 나무가 만든 산소입니다. 나무는 태양빛을 받아 광합성을 했습니다. 태양은 수소를 태워 빛을 냅니다. 당신의 숨 한 번에 우주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과거에 의해 결정되는 걸까요? 우리는 단지 과거의 사건들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일까요? 화이트헤드는 단호히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철학이 결정론과 갈라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고. 과거는 영향을 미치지만 미래를 완전히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각각의 현실적 존재는 과거를 물려받지만 동시에 선택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지, 어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지, 이것이 바로 창조성입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돌멩이도 선택을 합니까? 화이트헤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폭은 아주 좁습니다. 돌멩이의 각 원자는 물리 법칙에 따라 거의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입니다. 완전히는 아닙니다. 양자역학을 보십시오. 미시 세계에선 확률만 있고 확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화이트헤드가 대답했습니다. 인간은 선택의 폭이 아주 넓습니다. 우리는 의식이 있고 상상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지만 우리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이 지점에서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희망의 철학이 됩니다. 세상은 기계가 아닙니다. 태엽을 감으면 정해진 대로 돌아가는 시계가 아닙니다. 세상은 살아있습니다.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질서는 어디서 올까요? 만약 모든 게 매 순간 새롭게 선택된다면 세상은 혼돈이 되지 않을까요? 화이트헤드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객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영원한 객체.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가능성의 창고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완벽한 원본입니다. 현실은 그 복사본에 불과하죠. 하지만 화이트헤드의 영원한 객체는 그냥 선택지입니다. 예를 들어 빨강이라는 색깔. 이건 영원한 객체입니다. 특정한 빨간 사과가 아니라 빨강이라는 질 자체. 이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의 사건은 이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과가 빨갛게 익을 때 빨강이라는 영원한 객체가 그 사건 속에 실현됩니다. 음악으로 비유하면 더 쉽습니다. 음계는 영원한 객체입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 음들은 항상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작곡가는 이 가능성들 중에서 선택합니다. 어떤 음을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그렇게 새로운 멜로디가 탄생합니다. 똑같은 음계지만 베토벤의 교향곡과 비틀즈의 노래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달랐으니까요. 이제 화이트헤드 철학의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우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입니다. 무수히 많은 악기들이 연주합니다. 각 악기는 하나의 현실적 존재입니다. 각자 자기 음을 냅니다. 하지만 혼자 연주하지 않습니다. 다른 악기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지휘자가 있을까요? 화이트헤드는 그렇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독재자 같은 지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하는 지휘자, 가능성을 제시하는 지휘자. 이것이 바로 화이트헤드의 신입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 신은 전지전능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했고 지배합니다. 하지만 화이트헤드의 신은 다릅니다. 그의 신은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첫째, 원초적 본성. 이것은 신의 머릿속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거기 있습니다. 모든 영원한 객체들. 빨강과 파랑, 슬픔과 기쁨, 정의와 사랑. 신은 이 가능성들을 세계에 제시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결과적 본성. 이것은 신의 가슴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신이 느낍니다.
당신의 기쁨도 고통도 모두 신에게 돌아갑니다. 신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프면 신도 아픕니다. 세상이 기뻐하면 신도 기뻐합니다. 한 신학자가 화이트헤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은 완벽하지 않습니까? 화이트헤드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함이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완벽합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것이 완벽합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완벽함 아닐까요? 이런 생각은 기독교 정통 신학과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신이 저 멀리 하늘에서 무심하게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한다는 생각. 이것이 20세기 후반 과정신학이라는 새로운 신학 운동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종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술, 과학, 정치, 교육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예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립니다. 빈 캔버스에 첫 붓질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붓질은 첫 번째를 파악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지 않습니다. 화가는 선택합니다. 색을, 방향을, 강도를. 그렇게 그림이 과정 속에서 태어납니다. 완성된 그림은 무수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을 합니다. 데이터를 모읍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이론을 완전히 결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는 해석합니다. 가설을 세웁니다. 창조적 도약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것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상상력이었습니다. 시공간을 새롭게 보는 통찰이었습니다. 정치와 사회는 어떨까요? 화이트헤드는 민주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다른 경험을 합니다. 다른 관점을 가집니다. 그 모든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독재는 하나의 목소리만 허용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의 멜로디로 연주될 수 없습니다. 화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불협화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풍부해집니다. 교육은 또 어떨까요? 화이트헤드는 교육의 목적에서 말했습니다. 교육은 죽은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다. 살아있는 사유를 깨우는 것이다. 학생에게 공식을 외우게 하는 것은 쓸모없습니다. 그 공식이 어디서 왔는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 경험해야 합니다. 지식은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적이 됩니다. 그는 교육을 3단계로 봤습니다. 첫째, 낭만의 단계. 아이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할 때 모든 게 신기하고 흥미롭습니다. 이때는 자유롭게 탐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정확성의 단계. 청소년기에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문법, 수학, 과학의 원리들. 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셋째, 일반화의 단계. 성인이 되어 배운 것들을 통합합니다. 삶에 적용합니다. 창조적으로 씁니다. 하지만 현실의 교육은 어떤가요? 대부분 두 번째 단계에 갇혀 있습니다. 시험을 위해 외우고 점수를 받고 잊어버립니다. 화이트헤드는 이것을 불활성 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머릿속에는 있지만 쓸모없는 지식.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것은 냉동된 고기 같다. 영양소는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화이트헤드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교수님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화이트헤드는 웃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순간 그것은 죽은 지식이 됩니다. 철학은 과정입니다. 살아있는 사유입니다. 당신이 직접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멈춰 있지 않다. 모든 것은 흐른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탄생한다. 이것입니다.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어렵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핵심은 우리의 직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 자신도 변한다는 것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으면서 다릅니다.
세상은 정지된 사진이 아니라 흐르는 강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우리에게 권합니다.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고. 사물이 아니라 사건을 보라고. 명사가 아니라 동사를 보라고. 그러면 세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무는 단순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자라고 있습니다. 구름은 떠 있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되어감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이 속삭입니다.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공동 창조자입니다. 신과 함께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화이트헤드가 본 우주입니다. 거대한 심포니, 모든 악기가 자기 소리를 냅니다. 조화롭게, 때로는 불협화음으로.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있으니까요. 창조적이니까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우주의 연주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연주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 모든 선택, 모든 경험이 이 위대한 심포니에 음표를 더합니다. 당신이 어떤 음을 낼지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이것이 화이트헤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과정의 철학입니다. 1937년 6월 하버드 대학교 76살의 화이트헤드가 마지막 강의를 마쳤습니다. 학생들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담담했습니다. 그는 강단을 내려오며 한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나는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화이트헤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스턴 외곽의 작은 집에서 아내 에블린과 함께 조용히 살았지만 그의 머리는 여전히 우주를 돌아다녔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고 편지가 날아왔고 책은 계속 읽혔습니다. 어느 방문객이 말했습니다. 화이트헤드 교수님의 집에 가면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영원 속에 머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또다시 광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유럽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화이트헤드는 라디오로 뉴스를 들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25년 전 아들 에릭을 잃었던 제1차 세계대전. 그 악몽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인간은 배우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배우지 않으려는 걸까요?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학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세상은 과정이다. 과거가 무거워도 미래는 열려있다.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인간은 과거를 반복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길을 만들 수도 있다. 화이트헤드는 그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1945년 8월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곧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인간은 이제 도시 전체를 한순간에 지울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화이트헤드는 84살이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과학은 도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우리는 창조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 무렵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신학교들에서 그의 책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과정과 실제는 신학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신이 세계와 함께 변한다. 신이 우리의 고통을 느낀다. 이건 전통 신학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 시카고 신학교에서 한 무리의 젊은 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찰스 하츠온, 존 캅, 슈버트 오그던. 그들은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신학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정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만약 신이 완벽하고 불변하다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과정신학자들은 전통적인 신 개념을 재해석했습니다. 전지전능한 군주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 모든 것을 통제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초대하는 안내자. 이 신은 악을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로봇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로운 존재들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화이트헤드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악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신이 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악이 존재합니까? 이것은 수천 년 된 질문이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신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전통적 의미에서는 신은 세계를 혼자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공동 창조자입니다. 신은 최선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때로는 잘못 선택합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자유 없이는 선도 없습니다. 로봇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저 프로그램을 따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신은 무력합니까? 신학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화이트헤드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신의 힘은 강제가 아니라 설득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총칼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일어났습니다. 예수, 붓다, 소크라테스. 그들은 군대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신의 방식입니다. 이런 생각은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보수적 신학자들은 비판했습니다. 신의 주권을 약화시킨다고. 하지만 많은 이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신이 왜 이것을 허락했는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이 나와 함께 아파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헤드의 영향은 신학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생태학자들이 그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말했습니다. 자연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과정이다.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현대 환경운동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을 펴냈습니다. DDT가 새들을 죽이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고발. 그녀는 화이트헤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자연은 기계가 아니다. 하나를 건드리면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모든 것은 과정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 1970년대 환경 철학자들이 심층 생태학을 제안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일부라고. 우리는 자연을 착취할 권리가 없다고.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거기 있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가치를 가진다. 돌멩이에서 인간까지 각자의 경험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 동시에 물리학자들도 화이트헤드를 재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양자역학은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입자는 어떻게 동시에 파동일 수 있을까? 관찰하기 전엔 상태가 결정되지 않는다니 무슨 뜻일까? 코펜하겐 해석, 다세계 해석, 여러 이론이 경쟁했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화이트헤드에게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데이비드 봄. 그는 양자역학의 숨겨진 변수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헤드의 영향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는 고정된 입자들이 아니라 과정이다. 양자 사건들의 연속이다. 헨리 스텝도 비슷한 방향으로 연구했습니다. 의식과 물질은 분리되지 않는다. 관찰은 단순한 측정이 아니라 참여다. 이것은 논쟁적이었습니다. 주류 물리학은 화이트헤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철학적이라고. 하지만 양자역학의 해석 문제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헤드의 세계는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통찰은 계속 울립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화이트헤드는 동양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이 그의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이것은 동양 사상과 비슷하다. 불교의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고정된 자아는 없다. 만물은 연기한다. 서로 의존한다. 도교에도 끊임없이 흐르는 우주의 원리. 화이트헤드는 동양 철학을 깊이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어쩌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일까요?
동서양이 다른 길로 같은 산을 오른 것일까요? 중국 학자들은 화이트헤드를 서양의 노자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에서 화이트헤드는 특히 환영받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를 공식 철학으로 삼았지만 그것은 유물론이고 기계론이었습니다. 세계는 물질이고 역사는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많은 중국 지식인들은 불편했습니다. 그들의 전통 사상과 맞지 않았으니까요. 화이트헤드는 대안을 제공했습니다. 유물론도 아니고 관념론도 아닌 제3의 길. 1980년대 중국 정부는 화이트헤드 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생태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강은 오염되고 공기는 탁해졌습니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은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의 균형. 오늘날 중국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화이트헤드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미국인도 영국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인이었습니다. 한편 교육 분야에서도 화이트헤드의 영향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교육의 목적은 고전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불활성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다. 살아있는 사유를 깨우는 것이다. 이 원칙은 진보 교육 운동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존 듀이는 화이트헤드의 친구였습니다. 둘 다 경험을 중시했습니다. 둘 다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듀이의 실험학교들은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탐구하고 창조하도록.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안내자로. 하지만 현실은 늘 뒤처졌습니다. 20세기 후반 교육은 점점 더 시험 중심이 되었습니다. 표준화, 평가, 경쟁. 화이트헤드가 경고했던 바로 그것. 죽은 지식의 승리. 학생들은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립니다. 지식은 삶과 분리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화이트헤드의 목소리는 메아리 칩니다. 교육은 삶의 예술이다. 단편적 정보가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 일부 학교들이 다시 시도합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 통합 교과, 경험 중심 교육. 화이트헤드가 꿈꾸던 것들. 1947년 12월 30일 화이트헤드는 8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스턴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임종 순간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말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말과 글로 살았던 사람. 이제는 침묵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장례식은 간소했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화려한 추도사도 긴 행렬도 없었습니다. 몇몇 가족과 친구들만 모였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과정을 믿으셨습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사상은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논문과 편지 대부분을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화석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경전처럼 외우는 것을. 그는 말했었습니다. 내 철학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철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책들은 남았습니다.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 과정과 실제, 관념의 모험, 교육의 목적. 읽기 어렵지만 보물 같은 책들. 한 문장을 이해하는데 1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21세기 화이트헤드의 사상은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기후위기, 인공지능, 생명공학. 우리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연은 착취할 자원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이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자연은 살아있는 과정이다. 우리는 그 일부다. 우리는 자연과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면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화이트헤드는 울립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화이트헤드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의식은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다. 모든 존재는 경험한다. 원자도, 분자도, 세포도. 복잡성이 증가하면 의식도 풍부해진다. 그렇다면 AI도? 어쩌면. 하지만 그는 경고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다. AI를 통제의 도구로 쓸 것인가, 아니면 창조의 동반자로 쓸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것이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화이트헤드를 기리는 모임들이 열립니다. 국제 화이트헤드 학회, 과정연구센터들, 학술지들, 클레어몬트에는 화이트헤드 연구소가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항저우에도 연구센터들이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헤드가 가장 기뻐할 것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 사물이 아니라 과정을 보는 것, 분리가 아니라 연결을 보는 것, 과거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것.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과정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화이트헤드가 남긴 선물입니다. 답이 아니라 질문, 교리가 아니라 초대, 세상을 새롭게 보라. 그리고 새롭게 살아라. 화이트헤드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울림은 남았습니다. 우주의 심포니에 그가 더한 음표들,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음표들과 어울려 새로운 선율을 만듭니다. 누군가 그것을 듣고 자기 악기를 듭니다. 그리고 연주를 이어갑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이것이 유산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완성된 체계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정을 남겼습니다. 모험의 정신을, 호기심을, 끊임없이 새로워지려는 용기를. 그는 한때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상은 이단에서 시작해 정통이 되고 미신으로 끝난다. 그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사상이 정통이 되는 것을. 생각하라. 의심하라. 모험하라. 세상은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제의 진리에 만족하지 말라. 오늘의 진리를 찾아라. 그리고 내일을 위해 열려 있어라. 우주의 심포니는 계속됩니다. 당신도 그 연주자입니다. 어떤 음을 낼 것입니까? 화이트헤드의 울림이 당신 안에서 메아리 칩니다. 들리십니까?